차가운 도시의 그림자가 빌딩 숲 사이로 길게 드리워지던 밤. 서울의 한 후미진 뒷골목에서는 삶의 가장 밑바닥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쓰레기 더미와 낡은 박스들이 쌓여 악취를 풍기는 그곳은 도심의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버려진 것들의 공간이었다. 앙상하게 마른 몸에 shepherd 한 마리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녀석의 이름은 류. 한때는 누군가의 사랑을 듬뿍 받던 귀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주인에게 버림받아 홀로 거리를 떠도는 유기견 신세였다. 녀석의 털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몸은 오랜 굶주림에 시달렸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류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생존을 위한 처절한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류는 코를 킁킁거리며 쓰레기 봉투를 뒤졌다. 며칠째 제대로 된 먹이를 구하지 못해 배가 찢어질 듯 고통스러웠다. 도망치듯 달려오는 쥐떼를 보고도 쫓을 힘조차 없었다. 그저 낡은 박스더미 옆에 주저앉아 밤하늘의 희미한 달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때였다. 녀석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곧 그 소리는 점차 또렷해졌고 류의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날카로운 바람소리 사이를 뚫고 나오는 그 소리는 류의 본능을 자극했다. 류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느릿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낡은 폐가 건물과 쓰러질 듯한 담벼락 사이, 한층 더 어두컴컴한 곳에서 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류는 조심스럽게 어둠 속으로 들어섰다. 녀석의 코끝에 낯설지만 따뜻한 채취가 스쳤다. 그리고 이내 류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낡은 박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서 작은 생명체가 필사적으로 울고 있었다. 아기였다. 갓난아기였다. 차가운 바람이 아기의 작은 몸을 때리고 있었다. 아기는 추위에 몸을 떨고 있었지만 작은 손발을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는 듯 울음을 터뜨렸다. 류는 아기의 모습의 순간 멈칫했다. 녀석의 본능이 울부짖었다. 위험하다. 하지만 동시에 류는 아기의 눈빛에서 자신과 똑같은 생존을 향한 처절한 갈망을 보았다. 아기의 연약함은 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일깨웠다. 녀석은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다. 오직 이 작은 생명체를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만이 류를 지배했다. 류는 조심스럽게 박스 옆으로 다가갔다. 아기는 류의 존재를 알아차렸는지 울음을 멈추고 작은 눈으로 류를 올려다보았다. 류는 아기를 해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부드럽게 낑낑거렸다. 그리고 이내 녀석은 아기가 있는 박스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마치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처럼 류는 박스를 빙빙 돌며 경계 태세를 갖췄다. 녀석의 앙상한 몸에서 상상할 수 없는 강인함이 뿜어져 나왔다. 밤은 더욱 깊어졌다. 기온은 뚝 떨어져 살을 애는 듯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차 잦아들었고 이내 희미한 신음소리로 변했다. 류는 아기가 추위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녀석은 망설임 없이 박스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류는 아기에게 최대한 넓은 공간을 내어주려 애썼다. 녀석의 따뜻한 천은 아기의 작은 몸을 감쌌고 아기는 류의 털에 얼굴을 묻고 스르르 잠이 들었다. 류는 아기의 머리를 핥아주었다. 녀석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 아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녀석의 마음속에 그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했다. 그 시각, 한지우는 밤늦도록 카메라를 들고 도시를 헤매고 있었다. 그녀는 독립사진작가이자
동시에 억울하게 죽은 언니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이었다. 몇 년 전 지우의 언니는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결론 내렸지만 지우는 언니의 죽음 뒤에 뭔가 석연치 않은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직감했다. 그녀는 언니의 죽음과 관련된 단서를 찾기 위해 밤낮으로 도시를 누볐다. 그녀의 눈빛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결의에 찬 빛을 잃지 않았다. 지우는 언니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곳을 찾기 위해 이 낡은 뒷골목까지 오게 되었다. 어두컴컴한 골목은 으스스한 기운을 풍겼다. 지우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골목의 풍경을 담았다. 그때 그녀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개 짖는 소리 아니, 그 소리는 개 짖는 소리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애처로웠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묘하게 아기의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오는 듯했다. 지우는 순간 망설였다. 이런 시간에, 이런 곳에서 녀석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하지만 지우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언니는 항상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언니의 정의감과 용기는 지우에게 늘 큰 가르침이었다. 지우는 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두려움을 애써 눌렀다. 그녀는 핸드폰에 손전등을 켜고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그림자 사이에서 희미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굶주림에 지쳐 보이는 셰퍼드 한 마리가 낡은 박스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박스 안에서는 아기가 울고 있었다. 셰퍼드는 아기를 노려보는 듯한 자세로 박스 주위를 맴돌며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지우는 순간 공포에 사로잡혔다. 굶주린 개가 아기를, 지우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기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지우는 망설임 끝에 용기를 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개에게 말을 걸었다. 이봐, 괜찮니 아기가? 아기를 해치지 마. 류는 지우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류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의외의 온기가 느껴졌다. 류는 아기를 해칠 생각이 없다는 듯 다시 박스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지우는 그제야 류가 아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굶주린 개가 버려진 아기를 지키고 있다니. 지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지우는 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류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지우를 위협하지 않았다. 지우는 박스 안에 아기를 살폈다. 아기는 춥고 배고픔에 지쳐 축 늘어져 있었다. 지우는 아기를 안아 올렸다. 아기의 작은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우는 아기를 품에 안고 류를 바라봤다. 류의 눈빛은 아기를 걱정하는 듯했다. 지우는 류에게 말했다. 걱정 마. 내가 이 아기를 데려갈 거야. 그리고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류는 지우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녀석은 인간에게 버림받은 아픔을 기억하고 있었다. 지우는 류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를 보았다. 지우는 류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류는 처음에는 움찔했지만 이내 지우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따뜻한 온기가 류의 몸을 감쌌다. 지우는 아기와 류를 데리고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왔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아기는 지우의 품에서 새우르르 잠이 들었다. 류는 지우의 옆에서 묵묵히 그녀를 따랐다. 류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경계심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지우에 대한 미약한 신뢰와 함께 아기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이 담겨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지우는 아기를 응급실로 데려갔다. 의사는 아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말했다. 아기는 저천증과 탈수 증세를 보였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곧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지우는 안도하며 아기를 바라봤다. 아기는 작은 손을 꼼지락거리며 세상의 빛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시각, 류는 병원 응급실 문 앞에서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아기가 있는 응급실 문만을 향하고 있었다. 지우는 류를 보며 말했다. 아기는 괜찮을 거야. 걱정 마. 류는 지우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녀석의 눈빛에는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지우는 아기를 병원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류는 지우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다. 지우는 류에게 따뜻한 물과 먹을 것을 주었다. 류는 허겁지겁 물과 먹이를 먹었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은 류는 지우의 발밑에 웅크리고 잠이 들었다. 녀석의 작은 숨소리는 지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박스에 버려진 아기와 그런 아기를 지키던 류의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문득 지우는 아기와 류의 모습에서 언니의 모습을 보았다. 언니는 항상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 아기와 류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분명 언니의 죽음과 관련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지우는 직감했다. 지우의 마음속에 진실을 향한 강렬한 불씨가 지펴졌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파헤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아기는 지우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아직 이름도 없는 아기에게 지우는 임시로 새벽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어둠 속에서 발견된 작은 생명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름을 선물하고 싶었다. 새벽이는 지우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고 류는 새벽이가 있는 요람 옆에 웅크리고 앉아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새벽이를 향한 깊은 애정과 함께 외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새벽이를 지키려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새벽이를 돌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고 새벽이의 작은 울음소리에도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하지만 류는 지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새벽이가 울음을 터뜨리면 류는 가장 먼저 달려와 새벽이의 요람을 킁킁거렸고 지우가 지쳐 잠들어 있을 때면 류가 먼저 낑낑거려 지우를 깨웠다. 류의 존재는 지우에게 큰 위안이자 힘이 되었다. 지우는 류가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녀석은 새벽이를 지키기 위해 이 세상에 나타난 수호신 같았다. 류는 새벽이를 보호하는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낯선 인기척에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한 번은 새벽이의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류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창밖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지우는 류의 행동에 의아했지만 류의 눈빛에서 강한 경계심을 읽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류는 여전히 불안하게 짖었고 새벽이를 향해 몸을 돌려 보호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그날 밤 지우는 류의 행동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새벽이를 돌보는 틈틈이 지우는 언니의 죽음과 새벽이의 출생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고민했다. 언니는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홀로 감당해야 할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지우의 머릿속에는 언니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언니는 죽기 전날 밤 지우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언니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다. 지우는 언니의 유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언니의 일기장, 낡은 사진첩, 그리고 언니가 늘 쓰던 만년필까지. 언니가 남긴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지우는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언니의 일기장에는 평범한 일상들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알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달 모양의 그림이었는데 그 안에 작은 아기가 안겨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림 옆에는 희미한 글씨로 잃어버린 아이라고 쓰여 있었다. 지우는 이 그림이 새벽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지우는 언니의 낡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언니와 함께 한 남자가 다정하게 서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지우는 언니가 그를 사랑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희미하게 민준이라는 이름과 함께 2022년 늦가을 아라한숲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민준 아라한숲. 지우는 이 이름과 장소가 언니의 죽음과 새벽이의 출생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지우는 이 사실을 언니의 절친한 친구이자 민속학자인 윤에게 알렸다. 윤아는 지우의 언니와 함께 오랫동안 고대 전설과 신비한 이야기들을 연구해왔던 인물이었다. 지우는 윤에게 언니의 일기장과 사진, 그리고 새벽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윤아는 지우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아라한숲 그곳은 오래전부터 신비로운 기운이 흐르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그리고 잃어버린 아이, 그건 아마 월광의 혈통을 의미할 거야. 윤아는 월광의 혈통에 대한 전설을 설명해 주었다. 월광의 혈통은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혈통으로 달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 아이들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평화를 가져올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어둠의 세력에게 끊임없이 노려지는 존재라고 말했다. 윤아는 언니의 일기장에 그려진 달 모양의 그림이 월광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 사진 속의 남자, 강민준이라고. 이 이름은 예사롭지 않아. 윤아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눈빛이 변했다. 윤아는 오래전부터 민속학 연구를 통해 어둠의 조직 그림자 회에 대한 이야기를 접해왔는데 그 조직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강민준이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그림자 회는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들을 납치하여 그들의 능력을 악용하려 했던 잔인한 조직이었다. 윤아는 지우의 언니가 그림자 회와 연관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추측을 했다.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언니가 그런 위험한 조직과 얽혀 있었다니. 그리고 새벽이가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라니.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퍼즐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지우는 새벽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류는 지우의 품에 안긴 새벽이의 얼굴을 핥으며 보호하려는 듯했다. 류의 행동은 윤아의 눈에도 이상하게 비쳤다. 윤아는 류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류의 눈빛은 강렬했고 녀석의 몸에서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졌다. 윤아는 류가 월광의 혈통을 지키는 어둠의 수호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둠의 수호자는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나타나 그들을 보호하는 존재로 고대 전설에만 존재하던 신비로운 동물이었다. 윤아는 류의 발에 있는 희미한 문신을 발견했다. 문신은 달 모양의 문양이었는데
월광의 혈통을 상징하는 문신과 놀랍도록 흡사했다. 지우는 유나의 말에 경악했다. 류가 어둠의 수호자라니. 류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새벽이를 지키기 위해 세상에 나타난 신비로운 존재였던 것이다. 지우는 류의 눈을 바라봤다. 류의 눈빛은 변함없는 충성심과 함께 자신을 믿어달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다. 지우는 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으면서도 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류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현관문 쪽을 향해 격렬하게 짖는 류의 모습은 마치 침입자를 경계하는 듯했다. 지우와 유나는 긴장했다.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림자회가 이미 자신들의 존재를 알아차린 것일까? 류는 문을 향해 더욱 격렬하게 짖었고 새벽이를 향해 몸을 돌려 보호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유나는 류의 행동에 소름이 돋았다. 류는 분명히 외부의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유나는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우야, 서둘러. 우리가 그림자회의 표적이 된 것 같아.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야 해. 지우는 유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새벽이를 품에 안고 류와 함께 집을 나섰다. 유나는 그녀들을 돕기 위해 함께 나섰다. 세 사람은 도시의 복잡한 골목길을 헤치며 도망쳤다. 류는 선두에서 길을 안내하며 지우와 새벽이를 보호했다. 류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녀석의 움직임은 민첩했다. 류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자신들을 추격하는 그림자회의 추격자들을 따돌렸다. 지우는 류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했다. 류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진정한 수호자였다. 도망치는 동안 지우는 언니의 마지막 모습이 다시 한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언니는 죽기 전날 밤 지우에게 도망쳐라 라고 속삭였다. 그리고 언니의 손에는 작은 열쇠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지우는 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언니는 그림자 회로부터 새벽이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죽은 것이었다. 지우는 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리며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새벽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림자 회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류는 지우의 결심을 알아차렸는지 지우의 손을 핥으며 그녀를 격려했다. 이제 이들의 여정은 새벽이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싸움으로 변모할 것이었다. 지우와 유나 그리고 류는 새벽이를 품에 안고 낡은 아파트를 벗어나 도시의 지하세계로 숨어들었다. 좁고 어두운 지하철 통로, 인파로 북적이는 시장, 그리고 미로처럼 얽힌 뒷골목들이 그들의 은신처가 되었다. 그림자회의 추격은 집요했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지우의 뒤를 쫓았고 지우는 매 순간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새벽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지우를 지탱해 주었다. 류는 그들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이자 길잡이였다. 류는 후각과 청각을 이용해 그림자회의 추격자들을 미리 감지했고 지우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다. 류는 밤낮 없이 새벽이의 요람 곁을 지켰고 새벽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작은 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귀를 쫑긋 세웠다. 류의 존재는 지우에게 큰 위안이자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다. 며칠 밤낮을 도망치던 지우는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정신은 혼미해질 지경이었다. 그때마다 류는 지우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그녀를 격려했다. 류의 눈빛은 포기하지 마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우는 류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보았다. 류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지우의 언니가 새벽이를 위해 남겨준 선물이었고 새벽이를 지키기 위해 세상에 온 수호자였다. 유나는 류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졌다. 그녀는 류의 발에 새겨진 달 모양의 문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문신은 고대 월광 부족의 상징이었고 월광 부족은 월광의 혈통을 지키는 수호자들이었다고 전해진다. 유나는 류가 월광 부족의 마지막 후예이자 어둠의 수호자의 환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류와 월광의 혈통 사이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고대 문헌들을 다시 한번 연구하기 시작했다. 도망치는 동안 지우는 언니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언니는 죽기 전날 밤 지우에게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빛과 어둠은 하나이며 달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언니의 손에는 작은 열쇠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지우는 그 열쇠가 언니의 죽음과 그림자 회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하지만 열쇠의 용도는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낡은 여관방에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지우는 낯선 풍경을 보았다. 거대한 보름달이 떠있는 밤하늘, 그리고 그 아래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 아이의 옆에는 늑대와 닮은 거대한 개 한 마리가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 아이를 품에 안고 달빛 아래로 사라졌다. 여인의 얼굴은 언니와 똑같았다. 지우는 꿈속에서 강렬한 메시지를 받았다. 달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 지우는 잠에서 깨자마자 류를 바라보았다. 류는 지우의 꿈을 공유하기라도 하는 듯 불안하게 낑낑거리고 있었다. 지우는 류의 눈을 바라보며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류는 지우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더욱 격렬하게 낑낑거렸고 방 한쪽 벽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지우는 류의 행동에 주목했다. 류가 반응하는 벽에는 낡은 달력이 걸려 있었다. 달력에는 보름달이 표시된 날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그 날짜는 언니가 죽은 날이었다. 지우는 달력을 떼어냈다. 달력 뒤에는 낡은 벽지가 붙어 있었는데 벽지 한쪽이 살짝 들려 있었다. 지우는 손가락으로 벽지를 긁어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상자 옆면에는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지우는 언니의 마지막 열쇠가 이 상자를 여는 열쇠라고 직감했다. 지우는 열쇠를 상자의 자물쇠에 넣어보았다. 열쇠는 정확하게 상자에 들어맞았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렸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상자 안에는 낡은 수첩과 함께 작은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수첩에는 언니의 필체로 빼곡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다. 지우는 수첩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수첩에는 언니가 그림자 회를 추적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림자 회는 고대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들을 납치하여 그들의 특별한 능력을 악용하려 했던 잔인한 조직이었다. 그들은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들의 피를 이용하여 불사의 힘을 얻으려 했고 이를 통해 세상을 지배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언니는 이 모든 것을 홀로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첩에는 언니가 죽기 직전까지 추적했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림자 회의 수장인 어둠의 그림자는 바로 언니의 약혼자였던 강민준이었다. 강민준은 겉으로는 언니를 사랑하는 평범한 남자였지만 실제로는 그림자 회의 수장이었다. 그는 언니의 월광의 혈통을 이용하여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려 했던 것이었다. 언니는 강민준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새벽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강민준으로부터 새벽이를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것이다. 수첩의 마지막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언니는 강민준이 새벽이를 납치하여 월광의 혈통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새벽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했다. 새벽이를 버린 장소는 류가 새벽이를 발견했던 그 뒷골목이었다. 언니는 새벽이를 버리면서 새벽이를 보호해줄 수호자를 간절히 바랐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희미한 글씨로 류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언니가 강민준에게 살해당했고 새벽이가 언니의 딸이었다니, 그리고 류는 언니가 새벽이를 위해 기도했던 수호자였다니. 지우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수첩 속 언니의 필체는 너무나 생생했고 그 내용 또한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지우는 언니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지우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언니가 강민준의 비리를 몰래 촬영한 영상들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에는 강민준이 그림자회, 조직원들과 함께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들을 납치하고 그들을 이용해 잔인한 실험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강민준은 영상 속에서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다. 이 영상은 강민준의 모든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때 류가 갑자기 으르렁거렸다. 현관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지우는 직감적으로 그림자회의 추격자들이 자신들을 찾아왔다는 것을 느꼈다. 류는 지우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새벽이를 보호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지우는 노트북과 USB를 챙겨 유나와 함께 여관방을 빠져나왔다. 여관 밖은 이미 그림자회의 추격자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가면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들 중에는 강민준의 오른팔로 보이는 거대한 남자가 있었다. 지우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때 유나가 외쳤다. 지우야, 저쪽이야. 유나는 지우의 손을 잡고 좁은 골목길로 뛰어들었다. 류는 그들의 뒤를 따르며 추격자들을 막아섰다. 류의 눈빛은 강렬했고 녀석의 송곳니는 번뜩였다. 류는 그림자회의 추격자들과 격렬하게 맞섰다. 류는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새벽이와 지우를 지키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냈다. 류는 추격자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제압했다. 류의 용감한 싸움 덕분에 지우와 유나는 잠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지우는 류의 희생에 눈물을 흘렸다. 류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새벽이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지우는 유나와 함께 복잡한 골목길을 헤치며 도망쳤다. 그림자회의 추격자들은 류를 따돌리고 다시 그들의 뒤를 쫓았다.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달렸다. 그녀의 손에는 언니가 남긴 수첩과 USB가 꽉 쥐어져 있었다. 이것은 언니의 마지막 유산이자 강민준의 모든 죄를 밝힐 증거였다. 지우는 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새벽이를 지키고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맹세했다. 류의 모습이 지우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류는 자신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지우는 류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이제 그들의 여정은 더욱 위험하고 절박한 싸움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었다. 지우는 유나와 새벽이를 데리고 그림자회의 추격을 피해 도망쳤다. 류의 희생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지우의 마음은 슬픔과 분노로 뒤엉켜 있었다. 류는 새벽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지우는 류의 용감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언니의 복수와 새벽이의 안전을 위해 더욱 강해져야 했다. 그들은 도심을 벗어나 외곽의 한적한 마을로 숨어들었다. 낡고 허름한 빈집은 그들에게 임시 거처가 되어주었다. 지우는 새벽이를 돌보며 언니가 남긴 수첩과 USB 속 영상들을 분석하는 데 몰두했다. 영상 속 강민준의 잔인한 모습은 지우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들을 납치하여 불사의 약을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약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유나는 고대 문헌들을 통해 월광의 혈통과 어둠의 수호자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찾아냈다. 그녀는 어둠의 수호자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환생하는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했다. 류의 발에 새겨진 달 모양의 문신은 어둠의 수호자의 상징이었고 류는 분명 그 예언의 개였던 것이다. 유나는 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깊은 잠에 빠진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지우는 류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유나의 말에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니. 지우는 류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때 새벽이가 작은 울음을 터뜨렸다. 새벽이의 눈빛은 류를 찾는 듯했다. 지우는 새벽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류는 괜찮을 거야.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지우는 강민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했다. 언니의 USB에는 강민준이 그림자회의 수장으로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 증거만으로는 강민준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에는 부족했다. 강민준은 이미 거대한 권력을 가진 기업인이 되어 있었고 그의 뒤에는 강력한 배후 세력이 있었다. 지우는 그들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지우는 언니의 수첩에서 강민준이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들을 가두어 놓은 비밀 연구소의 위치를 발견했다. 연구소는 도시 외곽에 버려진 제약회사 건물 지하에 숨겨져 있었다. 강민준은 그곳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잔인한 생체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지우는 아이들을 구출하고 강민준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 지우에게 뜻밖의 인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경찰청의 박 형사였다. 박 형사는 언니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언니의 사건을 남몰래 조사하고 있었다. 그는 지우가 언니의 사건을 파헤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찾아왔다. 박 형사는 언니가 남긴 수첩과 USB 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강민준의 비리를 밝히고 아이들을 구출하는데 지우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박 형사는 그림자회의 비밀 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연구소 내부 구조, 경비 시스템, 그리고 강민준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다. 강민준은 주기적으로 연구소를 방문하여 실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박 형사는 강민준이 연구소를 방문하는 날을 D-Day로 정하고 그날 아이들을 구출하고 강민준을 체포하기로 계획했다. 작전 당일, 지우는 박 형사와 함께 연구소로 향했다. 새벽이는 유나가 안전하게 돌보고 있었다. 지우는 긴장했지만 언니의 복수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두려움을 애써 눌렀다. 연구소 주변에는 그림자회의 경비병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박 형사는 지우와 함께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 연구소 안으로 잠입했다. 어둡고 음침한 연구소 안은 낯선 기계 소리와 약품 냄새로 가득했다. 연구소 깊숙한 곳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지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들은 아이들이 갇혀있는 실험실로 향했다. 실험실 문은 잠겨 있었다. 박 형사는 문을 열기 위해 애썼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때 지우의 눈에 실험실 문 옆에 있는 작은 홈이 들어왔다. 홈은 류의 발에 새겨진 달 모양 문신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지우는 직감적으로 류의 문신이 이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류는 지금 여기에 없었다. 지우는 절망에 빠졌다. 그때 지우의 주머니 속에서 작은 금속 조각이 떨어졌다. 그것은 언니가 남긴 마지막 열쇠 조각이었다. 언니는 죽기 전날 밤 지우에게 이 열쇠 조각을 건네며 이것은 너의 수호자를 찾을 단서가 될 거야 라고 말했다. 지우는 열쇠 조각을 집어들었다. 열쇠 조각의 끝에는 류의 문신과 똑같은 달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 조각을 실험실 문 홈에 넣어 보았다. 열쇠 조각은 정확하게 홈에 들어맞았고 문은 스르르 열렸다. 지우는 놀라움에 숨을 들이켰다. 언니가 남긴 열쇠 조각이 류의 문신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열쇠가 이 문을 열었다니 이 모든 것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다. 실험실 안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작은 우리 안에 갇혀 있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우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아이들을 우리 밖으로 꺼내주었다. 아이들은 지우를 보자마자 지우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지우는 아이들을 꽉 끌어안았다. 그 순간 강민준이 실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감히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내 언니처럼 어리석군. 강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우는 강민준의 비열한 웃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신 같은 악맥에 우리 아이들을 내줄 순 없어. 강민준은 지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박 형사는 지우를 보호하며 강민준을 막아섰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강민준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고 그는 박 형사를 압도하며 지우를 향해 다가왔다. 지우는 아이들을 보호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때 지우의 눈에 실험실 한쪽 구석에 놓여있는 낡은 상자가 들어왔다. 상자 안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구슬 하나가 있었다.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들의 힘을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였다. 강민준은 지우를 향해 손을 뻗었다. 지우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상자를 향해 몸을 던졌다. 그녀는 상자를 잡고 강민준에게 던졌다. 상자는 강민준의 얼굴에 부딪혔고 강민준은 비틀거렸다. 그 틈을 타 지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실 밖으로 도망쳤다. 박 형사는 강민준을 제압하며 그들의 뒤를 따랐다. 강민준은 지우의 도발에 분노하여 추격자들을 이끌고 그들의 뒤를 쫓았다. 지우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달렸다. 그녀의 뒤에서는 그림자 후예의 추격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지우는 절박했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때 지우의 눈에 낡은 창고 건물이 들어왔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면 잠시 시간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지우는 아이들과 함께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은 어둡고 텅 비어 있었다. 지우는 아이들을 창고 구석에 숨기고 문을 잠갔다. 강민준과 추격자들은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강민준은 지우를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끝이야. 내 언니처럼 너도 여기서 죽게 될 거야. 그 순간 창고 한쪽 구석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빛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는 점차 또렷해졌고 이내 류의 모습으로 변했다. 류는 눈을 떴고 강민준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류의 눈빛은 강렬했고 녀석의 몸에서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류는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어둠의 수호자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환생했던 것이다. 류의 등장에 강민준과 추격자들은 놀라움에 얼어붙었다. 류는 강민준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류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다. 류는 강민준과 그의 부하들을 압도하며 그들을 제압했다. 류의 눈빛은 마치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듯했다. 지우는 류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 류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박 형사는 류의 도움으로 강민준을 완전히 제압했다. 경찰이 도착했고 강민준과 그림자회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구출되었다. 지우는 류를 꽉 끌어안았다. 류의 몸은 따뜻했고 그의 작은 숨소리는 지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언니의 억울한 죽음은 밝혀졌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구출되었다. 하지만 지우는 알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강민준의 뒤에는 아직도 거대한 배후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은 월광의 혈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류와 지우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강민준과 그림자회 조직원들이 체포되면서 세상은 충격에 빠졌다. 언론은 연일 강민준의 추악한 범죄 행각과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들에 대한 생체 실험 사실을 보도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지우는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 속에서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새벽이와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류는 지우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켰고 새벽이의 요람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박 형사는 강민준의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밤낮으로 수사에 매달렸다. 강민준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우가 제시한 언니의 수첩과 USB 영상 그리고 윤아가 고대 문헌에서 찾아낸 월광의 혈통과 어둠의 수호자에 대한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되었다. 강민준은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다. 강민준의 자백은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다. 그림자회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수백 년 전부터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들을 납치하여 그들의 능력을 악용하려 했던 고대의 비밀 결사였다. 강민준은 그림자회의 수장이었으며 그의 뒤에는 강력한 배후 세력이 존재했다. 그들은 월광의 혈통의 힘을 이용하여 불사의 존재가 되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특히 강민준은 언니의 죽음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언니는 강민준의 약혼자였지만 그의 잔인한 본성과 그림자회의 실체를 알게 된 후 그를 떠나려 했다. 언니는 새벽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새벽이가 월광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강민준으로부터 새벽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언니는 새벽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새벽이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언니가 죽은 날 밤 언니는 강민준에게 발각되어 살해당했다. 언니의 마지막 순간까지 새벽이를 지키려 했던 희생적인 사랑의 지우는 오열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구출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들은 그림자회의 잔인한 실험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지우의 따뜻한 보살핌과 류의 존재 덕분에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지우는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었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새벽이도 지우의 품에서 건강하게 자라났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강민주는 체포되었지만 그림자회의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강민준의 뒤에는 아직도 거대한 배후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은 언젠가 다시 월광의 혈통을 노릴 것이 분명했다. 지우는 새벽이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과 류가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지우는 류와 함께 언니가 살았던 아라한 숲을 다시 찾아갔다. 아라한 숲은 언니와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다. 숲속 깊은 곳에는 언니가 자주 가던 작은 오두막이 있었다. 오두막 안에는 언니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지우는 오두막 이곳저곳을 살피다가 낡은 벽난로 뒤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류의 발에 있는 달 모양 문신과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지우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그림책 한 권과 함께 작은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다. 목걸이에는 달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는데 펜던트 뒷면에는 희미하게 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림책은 언니가 어릴 적 지우에게 자주 읽어주던 책이었다. 그림책 속에는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들과 그들을 지키는 어둠의 수호자에 대한 전설이 담겨 있었다. 그림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어둠의 수호자는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 그들을 보호하지만 그들의 힘이 너무 강해지면 수호자는 다시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월광의 기운이 담긴 목걸이가 만나면 수호자는 다시 깨어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지우는 목걸이를 들어 류의 목에 걸어주었다. 류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순간 류의 눈빛이 변했다. 류의 눈동자에서는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의 몸에서는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느껴졌다. 류는 더 이상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어둠의 수호자로서 완전히 각성한 것이다. 류는 지우의 언니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새벽이를 지키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지우는 류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 언니가 남긴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니. 지우는 류의 도움으로 언니의 숨겨진 유산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언니가 남긴 그림책 속에서 월광의 혈통의 진정한 힘을 깨닫는 방법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다. 그림책에는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들이 달의 샘을 찾으면 진정한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달의 샘은 고대 아라한 왕국의 마지막 성지였고 그곳에는 월광의 혈통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달의 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대 문헌들을 통해 달의 샘이 아라한 숲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달의 샘은 오랜 시간 동안 봉인되어 있었고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들만이 그곳을 찾을 수 있다고 전해졌다. 지우는 류, 박 형사, 그리고 유나와 함께 달의 샘을 찾아 아라한 숲으로 향했다. 숲은 울창했고 깊은 안개가 껴있어 길을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류는 망설임 없이 숲속 깊은 곳으로 지우를 이끌었다. 류의 발에 있는 달 모양 문신은 희미하게 빛을 발하며 길을 안내했다. 지우는 류의 인도에 따라 숲속을 헤치고 나아갔다. 오랜 시간 숲을 헤매던 지우는 이내 숲에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동굴 입구를 발견했다. 동굴 입구는 덩굴로 뒤덮여 있어 육안으로는 알아보기 힘들었다. 류는 동굴 입구 앞에서 멈춰서서 킁킁거렸다. 지우는 류의 행동에 직감적으로 달의 샘이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동굴 안은 어둡고 습했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는 희미한 물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손전등을 비춰
동굴 안을 살폈다. 그리고 이내 동굴 깊숙한 곳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샘을 발견했다. 달의 샘이었다. 샘물은 투명했고 그 안에서는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샘물 주변에는 낡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는데 비석에는 고대 문자로 월광의 혈통, 이곳에서 태어나리라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지우는 달의 샘에 다가갔다. 샘물은 지우의 존재를 알아차렸는지 더욱 강렬하게 빛을 발했다. 지우는 샘물에 손을 담갔다. 차가운 샘물이 지우의 손에 닿자마자 지우의 몸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새벽이에게도 전해졌다. 새벽이의 몸에서도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새벽이도 월광의 혈통으로서 진정한 능력을 각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순간 동굴 입구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그림자회의 잔당들이 나타난 것이었다. 그들은 달의 샘의 존재를 알고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그들 중에는 강민준의 오른팔이었던 거대한 남자가 있었다. 남자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달의 샘을 찾았군. 이제 월광의 혈통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지우는 류와 함께 그들에게 맞섰다. 류는 어둠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여 적들을 물리쳤다. 류의 강력한 공격에 그림자 후의 잔당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류는 달의 샘을 보호하며 지우와 새벽이를 지켰다. 박형사와 윤아도 류의 옆에서 그들과 맞섰다. 치열한 싸움 끝에 그림자회의 잔당들은 모두 제압되었다. 달의 샘은 안전하게 보호되었다. 지우는 류를 꽉 끌어안았다. 류의 몸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지우는 새벽이를 품에 안고 달의 샘을 바라보았다. 이곳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것이었다. 지우는 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새벽이와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며 월광의 혈통의 힘을 사용하여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류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었다. 달의 샘에서 월광의 혈통의 진정한 힘을 각성한 지우와 새벽이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특히 새벽이의 잠재된 힘은 놀라웠다. 새벽이는 지우의 언니가 남긴 월광의 기운이 담긴 목걸이와 달의 샘의 기운을 받아 주변의 생명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류는 진정한 어둠의 수호자로서 새벽이와 지우를 그림자처럼 보호하며 그들의 능력을 증폭시켜 주었다. 하지만 그림자회의 배후 세력은 여전히 암약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체포되었지만 그를 조종했던 진짜 흑막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은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들의 힘을 노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더욱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지우와 새벽이를 위협해왔다. 지우는 새벽이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과 류 그리고 박 형사와 윤아의 힘을 모아 그들의 맞서기로 결심했다. 윤아는 고대 문헌을 통해 그림자회의 흑막에 대한 단서를 찾아냈다. 그림자회의 진짜 수장은 고대부터 월광의 혈통을 제거하고 세상의 균형을 파괴하려 했던 어둠의 지배자라는 존재였다. 어둠의 지배자는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이며 그들의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윤아는 어둠의 지배자가 현재 사회의 고위층에 숨어들어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박 형사는 자신의 경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그림자회와 관련된 미제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아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들, 그리고 월광의 혈통과 관련된 의문의 죽음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 형사는 이 사건들에서 공통점을 발견했다. 모든 사건에는 백조재단이라는 이름의 자선단체가 연루되어 있었다. 백조재단은 겉으로는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자선단체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림자회의 자금줄이자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들을 납치하는 전진 기지였다. 백조재단의 수장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가이자 자선 사업가로 알려진 이성훈이었다. 이성훈은 온화한 미소 뒤에 잔인한 본성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수백 년 전부터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들을 납치하여 그들의 힘을 흡수하고 자신의 불사의 삶을 이어왔던 어둠의 지배자의 현신이었다. 유나는 이성훈이 어둠의 지배자임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차가움과 묘한 기운은 평범한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었다. 지우는 이성훈의 실체를 밝히고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백조재단에 잠입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 형사의 도움을 받아 백조재단의 봉사자로 위장하여 재단 내부로 들어갔다. 류는 지우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고 새벽에는 유나가 안전하게 돌보고 있었다. 재단 안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웠지만 지우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뒤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지우는 재단 내부를 탐색하며 아이들이 갇혀있는 비밀 장소를 찾아냈다. 재단 지하에는 첨단 시설을 갖춘 비밀 연구소가 숨겨져 있었다. 연구소 안에는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들이 작은 유리관 안에 갇혀 있었고 그들의 생체 에너지는 알 수 없는 기계에 의해 추출되고 있었다. 지우는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성훈은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불사의 야망을 실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지우는 연구소 한쪽 벽에 걸려있는 낡은 액자를 발견했다. 액자 속에는 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언니는 백조재단의 로고가 새겨진 봉사자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언니는 이 재단에 대해 조사하다가 이성훈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아이들을 구하려다가 강민준에게 살해당했던 것이었다. 언니는 죽는 순간까지도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지우는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연구소 내부 시스템에 침투하여 봉인된 문을 열었다.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지우의 따뜻한 손길과 류의 존재에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류는 아이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다. 그때 이성훈이 연구소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 대신 차가운 광기가 번들거렸다. 그는 지우를 보자마자 비웃었다. 어리석은 인간이여, 감히 나의 영역을 침범하다니. 네 언니처럼 너도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이성훈의 목소리는 섬뜩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어둠을 담고 있었다. 지우는 류와 함께 이성훈에게 맞섰다. 류는 어둠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여 이성훈을 공격했다. 류의 강력한 공격에도 이성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고대의 흑마법을 사용하여 류를 제압하려 했다. 이성훈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류는 점차 밀리기 시작했다. 그때 새벽이가 지우의 품에서 깨어났다. 새벽이의 눈동자는 푸른 빛을 발했고 그녀의 작은 손에서 월광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새벽이는 이성훈을 향해 월광의 기운을 방출했다. 월광의 기운은 이성훈의 흑마법을 무력화시키고 그의 몸을 감쌌다. 이성훈은 새벽이의 예상치 못한 힘에 놀라 뒤로 물러섰다. 새벽이는 아직 어렸지만 그녀의 잠재된 힘은 어둠의 지배자를 압도할 수 있었다. 그 틈을 타 박 형사와 유나가 연구소 안으로 들이닥쳤다. 박 형사는 그림자회의 잔당들을 제압했고 유나는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지우는 새벽이와 류의 도움으로 이성훈에게 맹렬하게 맞섰다. 이성훈은 월광의 혈통의 힘이
이렇게 강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우는 이성훈을 향해 언니의 마지막 말을 외쳤다. 빛과 어둠은 하나이며 다른 모든 것을 기억한다. 지우의 외침과 함께 류의 몸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이성훈의 몸을 감쌌고 이성훈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이성훈의 몸은 점차 사라져갔다. 그는 빛 속에서 소멸하기 시작했다. 어둠의 지배자는 월광의 혈통의 진정한 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성훈의 소멸과 함께 그림자회는 완전히 와해되었다. 아이들은 모두 구출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지우는 류를 꽉 끌어안았다. 류는 지우의 얼굴을 핥으며 그녀를 위로했다. 새벽이는 지우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언니의 복수는 이루어졌고 아이들은 안전해졌다. 이 사건 이후 지우는 월광의 혈통의 수호자로서 세상의 평화를 지키는 데 힘썼다. 그녀는 새벽이와 다른 아이들이 월광의 혈통으로서의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들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도록 이끌었다. 류는 지우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수호신으로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박 형사와 윤아도 지우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그녀의 여정을 함께했다. 지우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그녀는 아픔과 상실을 넘어선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며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류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운명을 초월한 존재로서 지우와 새벽이 그리고 세상을 지킨 진정한 영웅이었다. 여둠의 지배자 이성훈이 소멸하고 그림자회가 완전히 와해되면서 세상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들은 지우와 류 그리고 박 형사와 윤아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새벽이는 지우의 품에서 무럭무럭 자라났고 그녀의 순수한 월광의 기운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류는 지우의 영원한 수호자이자 가장 충실한 친구로서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지우는 언니의 마지막 유언을 따라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일생을 바쳤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을 설립하고 그들에게 월광의 혈통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치며 세상의 어둠에 맞설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을 심어주었다. 아이들은 지우를 빛의 어머니라 부르며 따랐고 류는 그들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스승이 되어주었다. 박 형사는 그림자회 사건을 통해 경찰 내부의 부패를 척결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정의감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경찰 조직을 만드는 데 앞장섰고 그의 노력은 많은 후배 경찰관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윤아는 월광의 혈통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며 고대 문헌들을 통해 그들의 역사와 능력을 세상에 알렸다. 그녀의 연구는 월광의 혈통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들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인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세월이 흘러 새벽이는 어엿한 소녀로 성장했다. 그녀는 지우의 언니를 쏙 빼닮은 아름다운 외모와 월광의 혈통이 가진 강렬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새벽이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동물들을 보살피며 세상에 따뜻한 빛을 전파했다. 류는 새벽이의 곁에서 그녀를 보호하며 그녀의 능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했다. 류의 눈빛은 여전히 신비로웠지만 그 안에는 새벽이를 향한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어느 날 새벽이는 달의 샘을 찾아 아라한 숲으로 향했다. 달의 샘은 새벽이에게는 정신적인 안식처이자 힘의 원천이었다. 새벽이는 달의 샘에서 명상에 잠겼고
자신의 능력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류는 새벽이의 곁에 웅크리고 앉아 그녀를 지켰다. 그때 새벽이의 눈에 달의 샘 주변에 있는 낡은 비석에 희미하게 빛나는 글귀가 들어왔다. 글귀는 고대 문자로 쓰여 있었지만 새벽이는 월광의 혈통의 힘으로 그 글귀를 읽을 수 있었다. 글귀에는 어둠의 지배자가 소멸했지만 그의 잔영은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으며 언젠가 다시 깨어나 세상을 위협할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마지막에는 진정한 빛이 어둠을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다. 그 빛은 월광의 혈통과 어둠의 수호자가 하나 될 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었다. 새벽이는 예언을 읽고 충격에 휩싸였다. 어둠의 지배자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니. 그리고 자신과 류가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진정한 빛이라니. 새벽이는 지우에게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우는 예언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새벽이와 류가 진정한 빛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지우는 천공의 후예 였던 노인을 다시 찾아갔다. 노인은 예언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는 어둠의 지배자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그의 영혼이 세상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진정한 빛이 나타나야만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은 지우와 새벽이에게 진정한 빛을 만들 수 있는 고대의 의식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의식은 달의 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월광의 혈통의 순수한 기운과 어둠의 수호자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우는 류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에 망설였다. 하지만 류는 지우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은 새벽이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듯 했다. 류의 눈빛은 변함없는 충성심과 사랑을 담고 있었다. 결국 지우는 의식을 치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새벽이와 류, 박형사, 유나와 함께 달의 샘으로 향했다. 달의 샘은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새벽이를 샘물 앞에 세우고 의식을 시작했다. 류는 새벽이의 곁에 앉아 눈을 감았다. 월광의 혈통의 순수한 기운과 어둠의 수호자의 희생이 하나 되는 순간 달의 샘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새벽이와 류를 감쌌고 이내 그들의 몸은 빛 속으로 사라졌다.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새벽이와 류는 어둠의 지배자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다. 그때 빛 속에서 두 개의 형체가 나타났다. 새벽이와 류였다. 하지만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새벽이는 더욱 강하고 빛나는 존재가 되었고 류는 더욱 신비롭고 영롱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진정한 빛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새벽이와 류는 진정한 빛의 힘으로 어둠의 지배자의 잔영을 찾아냈다. 어둠의 지배자의 잔영은 세상 곳곳에 숨겨져 있었고 그들은 다시 세상의 어둠을 들이우려 하고 있었다. 새벽이와 류는 진정한 빛의 힘으로 어둠의 지배자의 잔영들을 완전히 소멸시켰다. 이제 세상에는 더 이상 어둠의 지배자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았다. 세상은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지우는 새벽이와 류를 꽉 끌어안았다.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한 영웅이었다. 지우는 언니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새벽이와 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새벽이는 월광의 혈통의 수호자로서 세상의 빛이 되었고 류는 그녀의 영원한 수호신으로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박형사와 유나도 그들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그들의 여정을 함께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세상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굶주림과 버림받은 아픔을 겪었던 류는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어둠의 수호자로 거듭났다. 버려진 아기 새벽이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밝히는 월광의 혈통이 되었다. 그리고 한지우는 언니의 복수를 넘어선 더 큰 사랑과 희생을 통해 진정한 빛의 어머니로 기억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지탱하며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 되었다.